남편이 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틀 후 충격적인 장면이 마치고 회사에서 왜요? 야? 저는 다만 이번에는 부산이라 거리가 좀 멀었지만 며칠 지내는 건 어때? 마침 부모님도 뵐 수 있고 저는 잠시 생각해보니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정말 심심할 테고 친정에 가면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을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당신 가면 짐 챙겨서 친정으로 갈게요.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지훈 씨의 출장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스웨터 2벌, 바지 2벌, 그리고 정장 1벌을 찾아주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조율하러 가는 것이니 좀 더 격식 있게 입어야 할 테니까요. 양말 2켤레, 칫솔, 수건 같은 생활용품도 따로 주머니에 넣어 혹시라도 빠뜨릴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챙겨준 것들 충분할까요? 부족하면 당신이 다 챙겨요. 부족하면 당신이 더 챙겨요. 지훈 씨는 다가와 쓱 보더니 말했습니다. 충분해. 다 쓰인데 이 정도면 딱 좋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분증과 은행카드는 지갑에 들어 있었고 그것도 함께 챙겨 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부산 특산품이 씨앗호떡 같은 것을 사오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간식이거든요. 금요일 아침 지훈 씨가 공항으로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여행 가방을 들어주며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한번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 갈게. 부산 도착하면 연락할게. 당신도 친정 가는 길에 조심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조심해서 가고 도착하면 꼭 무사히 도착했다고 연락 줘. 지훈 씨가 여행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현관에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문을 닫았죠. 그때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고 생각했고 그의 귀가를 기다리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가 떠난 후 저는 간단히 제 짐을 챙겨 엄마 아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집은 우리 집에서 버스로 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제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와 제 작은 여행 가방을 받아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빠한테 데리러 오라고 안 했니? 이 무거운 가방인데 데리러 오라고 안 했니? 저는 웃으며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옷 몇 벌밖에 안 돼서 제가 들 수 있어요. 엄마는 제가 이 시간에 올 줄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네가 전화해서 네 남편이 오늘 출장 간다고
짐 정리하고 온다고 했잖아. 시간 맞춰서 내려와 기다린 거지. 말씀하시면서 저를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아빠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시더니 얼른 일어나셨습니다. 왔니? 어서 앉아. 오는 길에 춥지는 않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외투를 벗어 소파에 걸쳤습니다. 안 추웠어요. 버스에 난방이 잘 돼 있었어요. 아빠,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아빠는 말씀하셨습니다. 괜찮고 말고. 매일 아침 공원에 산책 가서 친구들이랑 장기도 두고 아주 잘 지내지. 그때 엄마는 이미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씻은 사과 한 접시를 들고 와 제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사과 먹어.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 거라 시원하고 맛있어. 저는 사과를 받아 한 입 빼어 물었고 정말 엄마 말씀대로였습니다. 엄마, 이 사과 어디서 사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산 것보다 훨씬 달아요.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 과일은 다 신선해. 다음에 또 먹고 싶으면 엄마가 또 사다 줄게. 저녁 식사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치조림, 돼지갈비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금치나물까지요. 엄마는 끊임없이 제게 반찬을 덜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먹어. 너 요즘 살이 너무 빠졌어. 집에 혼자 있으면 분명 밥 제대로 안 챙겨 먹었을 거야. 너한테 몇 번이나 말했잖아. 혼자 있어도, 반찬 있어도 반찬 두세 개는 만들어서 먹으라고. 대충 때우지 말고. 알았어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해준 밥 먹으러 왔잖아요. 역시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제가 설거지를 도우려 하자 엄마는 저를 거실로 밀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앉아서 아빠랑 이야기나 해. 이런 일은 내가 하면 돼. 저는 거실에 앉아 아빠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시대극이었습니다.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시대극이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도 설거지를 마치고 오셔서 제 옆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네 남편은 부산에 출장 가서 며칠이나 가 있어야 해. 프로젝트 조율 때문에 을사 쪽에서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한대요.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몸 조심하라고 해. 부산은 우리 동네보다 쌀쌀할 테니 감기 걸리지 않게. 그리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밖에서 식사할 때는 위생에도 신경 쓰라고 해. 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제가 다 말했어요. 두꺼운 옷 많이 챙겨가라고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남자들은 가끔 덤벙댈 때가 있으니 네가 옆에서 잘 챙겨주는 게 좋아.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남편이 지금쯤 부산에 도착했을까? 혹시 연락 온 것은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확인해 보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아마 바빠서 잊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몸을 돌려 잠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조금도 방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신정이 와서 첫날 밤은 정말 푹 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 침대보다 더 푹신했고 엄마가 햇살을 바싹 말린 이불은 해 딴 냄새가 가득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은 엄마가 차려주신 아침 식사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뭉근하게 끓인 죽과 찐빵 그리고 아삭한 김치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배가 터질 듯이 먹었죠. 배가 터질 듯이 먹었죠. 터질 듯이 먹었죠. 낮에는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봤는데 엄마는 저에게 새 스웨터를 사주겠다며 몇 가게를 끌고 다니셨습니다. 오후에는 아빠와 함께 장기를 두었습니다. 제가 실력이 영 형편없어서 처참하게 졌고 아빠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시며 제가 수년 동안 하나도 발전이 없다고 놀리셨습니다. 저녁에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낮에 꽤 많이 걸어서인지 눕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소변이 마려워서 잠에서 깼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정확히 새벽 2시였습니다. 부모님이 깨실까봐 살금살금 일어나 불을 켜지 않고 벽을 더듬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엄마 집 화장실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 문가에 다다르자 희미하게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래층 사람들이 창문을 닫지 않아서 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마치 서두르지 마, 내일 다시 얘기하자 같은 말 자세히 들어보니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고 남편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척도 했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어조와 말투는 지훈 씨가 평소에 말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남편은 부산에 있잖아. 부산은 여기서 1000km도 더 떨어진 곳인데 어떻게 여기서 말을 해? 분명 내가 잠이 덜 깨서 환청을 듣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분명 그를 너무 그리워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그의 목소리로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얼른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뒤척임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뇌리에는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부산에서 잘 자고 있어요? 보내고 잠시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푹 자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부산과 여기는 시차가 거의 여기는 시차가 거의 없으니 아마 피곤해서 골아떨어졌을지도 모른다고요. 분명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게다가 그가 부산에 안 갔다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겠어? 수년 동안 부부로 살아온 만큼 이 정도 신뢰는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다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하품을 하며 천천히 잠이 들었고 한밤중에 들었던 목소리 이야기는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할 때 부모님께 어젯밤 위층에서 남편 목소리 같은 것이 들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꿈을 꾼 게 틀림없어. 네 남편은 부산에 있잖아. 어떻게 여기 있겠어? 위층에는 김 할아버지 부부가 사시는데 자식들은 다 타지에 나가 있어서 밤에 누가 와서 말할 리가 없어. 분명 네가 남편을 너무 그리워해서 그런 거야. 낮에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밤에 꿈으로 나타나지. 아빠도 거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젊은 사람이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며칠 편히 쉬다가 네 남편 돌아오면 가면 돼. 저도 생각해보니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마음속 한구석의 불편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낮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오전에는 엄마를 도와 집안 청소를 했고 오후에는 엄마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엄마는 이웃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래층 닭 아주머니 손자가 요즘 걸음마를 시작해서 너무 귀엽다고요. 저는 건석으로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가끔 전날 밤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 그 생각을 억눌렀습니다. 저녁에는 부모님과 함께 드라마를 보다가 9시가 넘어서 엄마가 제게 일찍 자라고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지훈 씨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어제 부산 해운대 야경 사진을 올리며 바쁜 하루 보낸 야경 사진을 올리며 부산에 잘 있잖아. 대량 야경 사진을 올리며 바쁜 하루 끝에 겨우 야경을 가꿨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마음속의 의구심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꿈나라로 빠져들었죠. 하지만 다시 새벽 2시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소변이 마려워서가 아니라 또다시 들려오는 말소리에 잠이 깬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숨에 잠이 깨어 귀를 쫑긋 세우고 자세히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어젯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누구한테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여전히 위층에서 들려왔고 단편적이었지만 이제는 온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 아내한테. 내 아내는 내가 부산에 있는 줄 아니까. 이 말은 마치 제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이 어조, 이 내용, 아무리 들어도 제 남편 같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내 아내는 내가 부산에 있는 줄 아니까 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설마 그가 부산에 가지 않은 건가? 저는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위층 창문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소리는 계속되고 있었고 다만 소리가 작아진 것으로 보아 방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마음속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깨어 있어요. 급한 일 있어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1분, 2분, 5분이 흘렀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전화가 한참 울리다가 아무도 받지 않아 결국 자동으로 끊겼습니다. 그때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부산에 있다면 잠들었어도 전화 소리에 깨야 하는 거 아닌가? 설령 깨지 못했더라도 다음 날에는 답장을 해야 할 텐데. 하지만 그는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와 다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들었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출장 가기 전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짐을 챙길 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때도 제게 부산 특산품을 사오겠다고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또 그렇게 똑같다니. 정말 그 사람인 걸까? 그렇다면 그는 왜 나를 속여서 부산에 간다고 말한 걸까? 그는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 그는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 끊임없는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잠시 잠이 되어서야 식탁에 앉았지만 저는 전혀 식욕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잠을 잘 못 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일을 참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사실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오전 내내 저는 넋이 나간 듯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지훈 씨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마음속 의구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저는 볼 일이 있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걷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수는 없어. 저는 전에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 소형 감시 카메라를 떠올렸습니다. 크기가 작고 핸드폰과 연결도 되니 몰래 설치하기에니 여러 가게를 돌며 물어본 끝에 한 허름한 가게에서 적당한 감시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검은색 상자 모양으로 메모리 카드를 꽂을 수 있고 와이파이 연결도 가능했습니다. 핸드폰에 앱을 다운로드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 밤에는 야간 촬영 기능도 있었습니다. 차장님이 저를 위해 테스트를 해주시매나. 아가씨, 이거 집에 설치할 거예요. 아가씨, 이거 집에 설치할 거예요. 아가씨, 이거 집에 설치할 거예요. 아니면 가게에 설치할 거예요. 그럼 이 제품이 딱 좋겠네. 배터리도 오래 가고 한 번 충전하면 사흘은 쓸 수 있어. 배터리 걱정되면 전원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저는 돈을 지불하고 감시 카메라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내내
어디에 설치할지 생각했습니다. 엄마 집은 3층이었고 현관문 앞에 작은 평상이 있었습니다. 평상 옆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가지가 무성해서 카메라를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 상황을 또렷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아래층에 도착한 저는 바로 올라가지 않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얼른 감시 카메라를 꺼내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우리 집 문과 옆집 문을 정확히 비추도록 말입니다. 저는 감시 카메라를 나무에 고정하고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사장님이 알려준 대로 제 핸드폰의 핫스팟에 연결하고 앱을 다운로드해요. 테스트해보니 해보니 핫스팟에 연결하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뭐 사러 갔길래 이렇게 오래 걸렸어? 저는 미리 아래층 마트에서 사온 과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래층 마트에 과일이 신선해서 한참 고르다가 사과랑 귤 좀 샀어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잖아요. 엄마는 과일을 받긴 했습니다. 엄마는 과일을 받으며 웃으셨습니다. 이 녀석 집에 과일도 있는데 또 돈 써서 사왔어.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써서 사왔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정말로 보게 될까봐 긴장되었고 동시에 빨리 진실을 알고 싶어 기대되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지금처럼 추측만 하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도중 핸드폰이 갑자기 한번 진동했습니다. 저는 얼른 꺼내보니 감시 카메라 알림이었습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앱을 열어 확인해보니 화면에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체형은 지훈 씨와 비슷했지만 거리가 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집 문 앞에서 잠시 서성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 듯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서서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지훈 씨일까? 그는 왜 여기에 와서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가는 걸까?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을 때까지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마음속의 의구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누구든 간에 나는 반드시 끝까지 조사할 것이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6시도 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얼른 핸드폰을 집어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아침 5시까지의 녹화 영상을 돌려봤지만 이른 아침 운동하는 노인들이 가끔 지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좀 실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어젯밤 그 뒷모습이 정말 지훈 씨가 아니었나? 식구 방에서 나오자 엄마는 이미 아침 식사를 차려놓으셨습니다. 죽과 찐빵, 그리고 시원한 김치 반찬이 상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제가 나오는 것을 보시더니 고개를 들어 물으셨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좀 더 자지. 저는 자리에 앉아 찐빵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어제 너무 일찍 잤더니 아침에 일찍 깨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핸드폰을 몰래 보며 감시 카메라 알림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엄마가 저와 함께 채소를 다듬자고 하셨는데 저는 손에 채소를 든 채 눈은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시고 물으셨습니다. 너 오늘 왜 이래? 넋이 나가 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지훈 씨가 부산에서 잘 지내는지 좀 걱정돼서요.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들은 가끔 핸드폰 볼 겨를이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일 끝나면 분명히 답장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저는 방에 가서 쉬는 척하며 문을 닫고 얼른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봤지만 여전히 아무런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저는 좀 지쳐서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생각했습니다. 설마 감시 카메라 설치 위치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그 남자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건가? 제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핸드폰이 갑자기 한 번 진동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앱에서 물체 움직임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단숨에 몸을 똑바로 세우고 얼른 실시간 화면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자가 계단에서 걸어나와 우리 집 문 앞 평상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좀 더 가까워져 그의 체형과 키가 지훈 씨와 똑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걸음걸이가 팔자걸음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지훈 씨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가 몸을 도려구를 보여줘라 쳐다봤습니다. 그는 감시 카메라의 등을 보인 채 평상 위를 서성였습니다. 그는 감시 카메라의 등을 보인 채 평상 위를 서성이었습니다. 대략 5분 정도 지났을까 그는 다시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걸어갔고 절반쯤 가다가 우리 집 문을 한번 돌아보고는 계단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얼른 녹화 영상을 돌려보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80%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훈 씨라는 것을요. 그는 분명 부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 집 문 앞에서 서성이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 걸까? 왜 나에게 연락도 하지 않는 걸까? 끊임없는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이 녹화 영상을 저장하고 스크린샷도 찍어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을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잠에서 깼니? 과일 좀 먹을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좀 피곤해서요.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기다려야 해. 그가 더 많은 약점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그와 대면해서 그가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오후 내내 저는 감시 카메라만 쳐다봤지만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도 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계속 핸드폰만 보지 마. 눈에 안 좋아. 엄마랑 이야기나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엄마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통 감시 카메라 속 화면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분명 더 많은 단서가 나올 것이고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지 이틀째. 저는 거의 눈을 뜨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핸드폰을 손에 쥐고 감시 카메라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세수하는 동안에도 핸드폰을 들고 보면서 했습니다. 엄마가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그릇을 든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 녀석 도대체 왜 그래? 그렇게 남편이 걱정되면 다시 전화라도 해봐. 이렇게 넋이 나가 있으면 어떡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그 사람 바쁠지도 모르니 반의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지 마세요.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반의하지 마세요. 오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거의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감시 카메라 화면에 가끔 이웃들이 지나가면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혹시나 그 익숙한 뒷모습을 놓칠까봐요. 혹시나 그 익숙한 뒷모습을 놓칠까봐요. 엄마는 제가 정말 이상한 것을 눈치채시고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너 혹시 우리한테 숨기는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혼자 짊어지지 말고. 엄마는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아빠가 엄마를 제지하며 눈짓을 보내셨고 엄마는 더 이상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겨우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제 핸드폰이 갑자기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앱에서 물체 움직임 알림이 연달아 여러 개 떴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얼른 실시간 화면을 열자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화면에는 검은색 외투를 입은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서성이지 않고 계단 입구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이분도 채 되지 않아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아래층에서 걸어 올라왔고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 옆으로 다가가 웃으며 그의 팔짱을 꼈고 남자도 자연스럽게 여자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하며 웃었고 행동은 매우 친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눈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가락은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감시 카메라의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체형은 지훈 씨였습니다. 정말 그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른 여자와 이렇게 친밀할 수 있지? 저 여자는 누구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우리 집 옆집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옆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를 안고 안으로 들어간 후 문을 닫았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솟구쳤다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머릿속은 온통 텅 비었습니다. 옆집에는 이 아주머니가 사시는데 지난달에 아들 아이를 돌봐주러 타지로 가셔서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어떻게 옆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들은 무엇을 하러 들어가는 거지? 저는 얼른 이 녹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난 순간부터 옆집으로 들어가는 전 과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녹화를 마친 후에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속이 칼로 저미는 듯 아팠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부산으로 출장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계속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부산에 가지 않았고 우리 엄마 아빠 옆집에 숨어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가 부산에서 죽지는 않을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엎드려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이 들으실까봐 입을 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따져 물을 거야. 나는 그에게 해명을 요구할 거야. 저는 핸드폰을 들어 지훈 씨의 카카오톡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여자가 옆집으로 들어가는 스크린샷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들어가는 스크린샷을 보내고 여보, 부산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0분이 넘도록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카카오톡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몇 번 울리지 않아 그가 끊어버렸습니다. 그가 감히 내 전화를 끊어? 그가 감히 내 전화를 끊어.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그가 이렇게 냉정하고 뻔뻔할 수가.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올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냉정해야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서 그와 그 여자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차단당한 그 순간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을 한참 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심호흡을 몇 번 하고서야 겨우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안 돼.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 그가 나를 차단했어도 연락할 다른 방법이 있어. 저는 지훈 씨의 절친인 민준 오빠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민준 오빠는 분명 지훈 씨의 다른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얼른 민준 오빠의 카카오톡을 찾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오빠의 전원친 오빠의 카카오톡을 찾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오빠, 지훈 씨 다른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차단했어요. 그냥 급한 일이 있으니 지훈 씨와 이야기한 후에 다시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핸드폰 번호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3번 울린 후에 연결되었습니다. 저편에서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약간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바빠요.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제 마음속의 화가 단숨에 치솟았지만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나야. 바쁘시겠죠. 부산에서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느라 바쁘시겠죠. 지우 씨는 저편에서 잠시 침묵하더니 말투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부산에 출장 와 있는데 무슨 다른 여자? 혹시 누가 당신한테 헛소리라도 한 거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헛소리하는 건지 당신 스스로가 잘 알겠지. 물어볼게. 당신 정말 부산에 있는 거야? 나랑 영상 통화해서 당신 주변 환경 좀 보여줄 수 있어? 지훈 씨는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서 영상 통화는 안 돼요. 괜히 생떼 쓰지 말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회의?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오전에도 회의하고 오후에도 회의하고 저녁에도 회의해? 내가 보낸 스크린샷은 못 봤어? 당신이 그 빨간 원피스 입은 여자란 우리 엄마 아빠 옆집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못 봤을 줄 알아. 지훈 씨는 저편에서 다시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혹시 감시 카메라 설치했어? 내가 감시 카메라 설치 안 했으면 아직도 당신한테 속고 있었겠지?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나한테 솔직히 말해. 당신은 애초에 부산에 안 갔지? 아니, 당신은 계속 우리 엄마 아빠 집 근처에서 그 여자랑 놀아놨잖아. 지훈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내가 부산에 안 간 건 맞아. 회사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돼서 네가 실망할까봐 날 안 했어. 내가 실망할까봐? 저는 화가 나서 웃었습니다. 부산에 안 간 걸 나한테 말 안 한 건 그렇다 쳐도 다른 여자랑 같이 있으면서 나를 속이고 우리 엄마 아빠 옆집에 숨어? 다른 여자랑 무슨 관계인데? 그 여자가 누구야? 당신이 어떻게 이 아주머니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 지훈 씨는 제 질문에 말문이 막히자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그 여자는 내 동료인 하은이야. 요즘 살 곳이 없어서 마침 이 아주머니 집이 비어 있어서 내가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열쇠를 빌려줬어. 며칠 동안 임쇼 지내게 하려고. 나는 그냥 그가 혹시 도움이 필요한가 해서 가본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관계가 아니라고? 저는 관계가 아니라고. 그런 관계가 아니면 나를 속여서 출장 간다고 하고 나를 피해서 다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지훈 씨의 말투가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내가 그런 관계 아니라고 말했잖아. 당신은 왜 이렇게 안 믿어? 혹시 갱년기라도 와서 이렇게 쓸데없는 망상을 하는 거야?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끊을게. 감히 끊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한테 분명히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 부모님한테 찾아갈 거야. 당신 회사 상사한테도 찾아갈 거야. 지훈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말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보, 흥분하지 마.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나는 정말 그 여자랑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료 관계일 뿐이야. 내가 당신을 속인 건 잘못했고 그 여자랑 너무 가깝게 지낸 것도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됐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응? 그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은 더욱 역겨웠습니다. 그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변명거리를 찾고 있었으며 전혀 잘못을 뉘우치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 당신은 나를 속였고 나를 배신했어.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좋아. 내일 아침에 우리 엄마 아빠 집으로 와서 모든 것을 나한테 분명히 말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이야. 말을 마친 후 저는 그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벽에 기대어 다시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내일 그가 분명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의 입에서 모든 진실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과 스크린샷을 모두 정리해서 핸드폰에 저장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USB 메모리에도 백업해 두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일찍 일어난 것을 보시고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지훈 씨가 올 것이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이야기하라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략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온 것을 알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훈 씨는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좀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잘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들어와 어색하게 부모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아빠는 아무 말씀 없이 응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엄마는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앉아. 우리 딸이랑 이야기 잘해봐. 지훈 씨는 소파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당신이랑 그 여자랑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지훈 씨는 저를 보고 다시 부모님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하은 씨는 정말 제 동료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동료 관계예요. 평범한 동료? 저는 핸드폰을 들어 그와 하은 씨가 팔짱을 끼고 옆집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틀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평범한 동료가 팔짱을 끼고 다녀? 평범한 동료 때문에 나를 속여서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하고 특별히 그 여자를 만나러 가. 지훈 씨는 영상을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은 하은 씨가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위로해주다가 실수로 그랬어요. 정말 다른 뜻은 없었어요. 실수?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해봐. 당신이 어떻게 이 아주머니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 이 아주머니가 타지로 가기 전에 열쇠를 우리 엄마한테 맡겨두셨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 열쇠를 가져갔어? 지훈 씨는 오물쭈물 말했습니다. 내가 장모님한테서 가져갔어요. 장모님한테 하은 씨가 살 곳이 없어서 아주머니 집을 며칠 빌려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장모님이 열쇠를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열쇠를 줬다고? 너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 지훈 씨는 그 말을 듣자 당황해서 얼른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착각했어요. 이 아주머니한테 부탁한 거예요. 제가 이 아주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아주머니가 하은 씨가 며칠 주셔서 열쇠를 저한테 보내주셨어. 정말? 저는 핸드폰을 들어 이 아주머니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마침 엄마가 이 아주머니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지금 전화해서 아주머니가 당신한테 열쇠를 보내주셨는지 물어볼게. 제가 전화를 걸려고 하자 지울 씨는 얼른 저를 말렸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말해봐. 내가 듣고 있을게. 지울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하은 씨랑 사귄 지 반년 됐어요. 우리는 프로젝트 협력 중에 알게 됐고 나중에 점차 가까워졌어요. 이번에 제가 부산 출장 안 간 건 일부러 당신을 속인 거예요. 당신이 친정에 가 있는 동안 하은 씨랑 며칠 더 같이 있으려고요. 이 아주머니 집 열쇠는 제가 몰래 복사한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타지로 가기 전에 제가 이사 돕다가 몰래 복사해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쓸 생각이었죠. 그 말을 듣자 부모님은 모두 깜짝 놀라셨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딸이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아빠도 화를 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무 실망스럽다.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잘못 봤어. 저는 지훈 씨를 보며 마음속으로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랑 사귄 지 반년 됐다고? 그럼 내가 바보같이 당신 걱정하고 출장 짐 챙겨주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그 여자랑 사귀고 있었던 거네? 당신은 나를 뭘로 본 거야? 우리 가정을 뭘로 본 거야? 지훈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내가 한순간의 착각으로 그 여자랑 그렇게 된 거야.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당신이 있고 여전히 이 가정이 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어? 앞으로 절대 그 여자랑 연락 안 할게. 당신이랑 잘 지낼게. 한순간의 착각.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한순간에 실수일 수 있어. 당신 마음속에 내가 있고 이 가정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배신하는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당신은 잘못했어. 한마디로 나한테 준 상처를 다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핸드폰을 들어 다시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 영상을 특별히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그와 하은 씨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아주 친밀해 보였습니다. 봐. 이게 당신이 말한 다시는 연락 안 할게라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그의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나를 바보처럼 가지고 놀았어. 내가 말해줄게. 당신이 나를 용서하게 할 일은 없을 거야. 지훈 씨는 영상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계속 자신이 잘못했다고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빌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망과 분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계속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오직 혐오감만 느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이혼해요. 지훈 씨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단숨에 당황했습니다. 얼른 일어나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혼하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꼭 고칠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딱 한 번만.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당신한테 줬어.
당신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이야. 당신이 나를 배신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그때 엄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딸, 이런 남자는 미련 가질 필요 없어. 이혼하면 이혼하는 거지. 엄마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런 짓을 했으니 우리 딸이 당신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것을 탓하지 마라. 지금 당장 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지훈 씨는 우리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그가 간 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어라, 울어. 실컷 울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제 엄마 아빠가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어.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훈 씨 회사 상사의 카카오톡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회사 단체 모임에서 지훈 씨 상사와 카카오톡 친구를 맺어둔 것이 지금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감시 카메라, 영상, 스크린샷, 그리고 지훈 씨가 자신의 외도를 인정한 녹음 파일 전에 그와 전화 통화할 때 제가 일부러 녹음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상사는 곧바로 제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보냈습니다. 지훈 씨가 출장을 핑계로 닷새 동안 못 안결근했다. 대략 이틀 후 지훈 씨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의 오만방자한 말투는 사라지고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상사한테 다 말했어? 상사가 나랑 얘기했는데 중징계를 내리고 반년치 성과급도 삭감한다고 했어.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덜 입말하고 누가 거짓말하고 그런 창피한 짓을 하래. 나는 당신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말을 마친 후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핸드폰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하루가 더 지난 후 저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은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은 씨는 다 당신 때문이야. 나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이제 만족해? 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답장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난 탓할 거 없어. 남의 가정을 파괴했으면 이런 결과를 예상했어야지. 그 후 저는 그녀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지훈 씨 회사 상사는 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지훈 씨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성과급을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하은 씨도 해고했습니다. 동료의 가정을 파괴하고 회사 분위기를 해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제 마음속은 정말 후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속인 대가였습니다. 그 후 저는 지훈 씨와 이혼 서류를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와 재산을 다투려 했습니다. 부동산은 결혼 후에 산 것이고 자신도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집을 살 때 들어간 돈의 대부분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나머지는 제 결혼 전 저축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적은 부분만 부담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가 먼저 외도를 했으니 법원은 결국 집은 제가 소유하고 그에게 약간의 위자료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 서류 처리를 마친 날, 저는 구청을 나서면서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햇볕이 제 몸에 쏟아지며 따뜻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차려주셨고 아빠는 와인 한 병을 꺼내
제가 새 삶을 찾은 것을 축하해 주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고 부모님과 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두 분이 계시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엄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딸. 부모님한테 무슨 객기야. 앞으로는 네가 잘 지내면 돼. 지금 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일은 편하고 동료들도 모두 좋았습니다. 한가할 때는 부모님과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쇼핑을 하러 나갑니다. 삶은 충만하고 즐거웠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지은 씨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속고 있었을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제때 진실을 발견했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실함과 신뢰라는 것을요. 만약 이 두 가지조차 지킬 수 없다면 그 결혼은 더 이상 지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용기 있게 일어서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멋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